1억 2천만 원이 넘는 빚. 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오늘은요, 이 빚더미에서 벗어나서 정말 재정적으로 새 출발을 하기까지 한 분의 그 20개월에 걸친 험난한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걸 바란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정말 평범한 부모였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파도가 이분의 꿈을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삶이 걷잡을 수 없는 재정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게 된 빚이 무려 1억 2,432만 2,650원입니다. 이 숫자를 딱 보면요. 앞으로 펼쳐질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절박하고 또 힘든 싸움이었을지 감이 오시죠? 아니, 그럼 이런 진짜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바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채무구제제도, 바로 개인회생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2014년에 이혼하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셨어요. 그런데 월 80만 원의 양육비만으로는 사실 생계가 막막했죠. 그래서 2019년에 큰 희망을 품고 식당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바로 코로나19가 터진 겁니다. 매출은 당연히 곤두박질 쳤고요. 또 아이들 교육비는 계속 늘어나니까 이걸 감당하려고 대출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이 대출로 저 대출 막고 또 다른 대출로 막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이분은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 보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이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뭐냐면요. 도저히 감당 못할 빚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36개월, 그러니까 3년 동안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갚으면 남은 빚은 싹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정말 재정적인 생명줄 같은 거죠.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제일 먼저 금지명령이라는 게 내려와요. 이게 뭐냐면 신청하자마자 모든 빚독촉 전화나 방문 이런 것들을 싹 막아주는 겁니다. 정말 숨통이 트이는 아주 실질적인 첫 번째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앞으로 펼쳐질 20년간의 험난한 여정을 보여주는 로드맵입니다. 2024년 1월에 신청서를 딱 접수하고요. 2025년 9월에 최종 인가를 받기까지 정말 길죠. 각 단계마다 어떤 고비들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요. 바로 법원과의 그 치열한 줄다리기 과정에 있습니다. 법원이 그냥 네, 힘드셨겠네요. 알겠습니다. 하고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거든요. 보세요. 법원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고까지 했습니다. 불성실한 신청은 기각될 수 있다. 이 한 문장만 봐도 신청인이 자신의 이 절박함과 성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을지 짐작이 가시죠? 법원의 심사는 크게 세 가지 관문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숫자의 정당성 입증. 그러니까 모든 숫자를 다 맞춰야 했던 거예요. 채권자별로 금액이 왜 다른지, 최근에 받은 대출금은 어디에 썼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샅샅이 소명해야 했죠. 두 번째는 과거 결정 증명. 식당을 정말로 폐업했는지, 또 친구 가게를 공짜로 썼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서류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성실성 테스트. 법원은 처음 제출한 변제 계획이 너무 안일하다, 금액이 너무 낮다면서 상향 조정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청산가치라는 아주 중요한 법률 용어를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이 사람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개인회생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3년 동안 갚는 돈의 총합이 이 청산가치보다는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는 돈,
그러니까 어디에 썼는지 설명 못하는 돈은 법원이 이거 숨겨둔 재산이네? 라고 보고 이 청산 가치에 그냥 더해버린다는 겁니다. 무섭죠?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이 신청인의 청산 가치를 보세요. 대부분 무려 77%가 소명 불가 자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돈을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재산으로 보는지 이걸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신청인의 앞으로 3년 동안의 삶을 결정할 최종 변제 계획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비교표가 정말 모든 걸 보여주는데요. 법원의 요구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월 소득은 254만 원으로 똑같죠? 그런데 월 생계비가 210만 원에서 187만 원으로 훅 줄었습니다. 약 23만 원이나요. 그리고 그 줄어든 만큼이 고스란히 월 변제금으로 옮겨가서 원래 44만 5천 원만 내려고 했는데 이걸 67만 5천 원까지 올리게 된 겁니다. 변제율도 13%에서 20% 가까이 뛴 거죠.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그 변화가 더 확실하게 보이죠. 원래 이만큼만 내려고 했는데 법원의 개입으로 결국 이만큼을 내게 된 겁니다. 이 협상의 가장 중요한 결과, 즉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얼마나 크게 늘어났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변제율은 19.5%.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앞으로 3년 동안 총 빚의 원금 중에서 거의 5분의 1, 즉 20% 가까이를 갚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20개월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 사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 교훈들은 무엇일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법원은 여러분의 모든 재정 내역을 정말 샅샅이 들여다본다는 것. 둘째, 내 생계비를 스스로 줄여서라도 빚을 갚겠다는 그 성실한 태도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점. 셋째,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돈은 무조건 당신의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것.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규칙이라는 것도요. 물론 과정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제도가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체계적인 길을 제공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개인회생 제도를 가만히 보면요. 단순히 돈을 최대한 많이 갚게 하는 것보다 갚으려는 그 성실한 태도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이것이 파산법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